지난 13일부터 그제까지 중국 우한에서 들어온 한국인과 중국인 등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확인되면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으로 이송해 격리 검사를 받게 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보육 교육기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번째 확진자가 나온 경기도 평택에선 모든 어린이집과 100여 개 유치원이 문을 닫았고 외국 학생들이 몰리는 대학 한국어 학당도 휴강이 잇따랐습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지인 중국 우한에 고립된 우리 국민 700여 명의 철수를 위해 내일과 모레 전세기 넉 대를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와 최종 협의 중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국내로 돌아올 국민들은 귀국 후 2주 동안 정부가 마련한 임시 생활시설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정부시설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지역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수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영동과 남부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 지역에는 최고 10cm의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피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도 크게 춥지는 않다고요? 네, 맞습니다. 연일 한겨울이 맞나 싶을 정도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기온이 영상권을 보이면서 크게 춥지 않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상 3.4도로 예년 기온을 9도나 웃돌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이 영상 9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고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흐린 가운데 강원 영동과 남부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에는 최고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산간 지역에는 최고 10cm의 큰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충청 남부 지역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3.4도, 대전 4.5도, 광주 5.5도, 부산은 7도로 전국이 영상권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9도, 대전 10도, 부산 11도로 예년 기온은 4에서 7도가량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모레까지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동해상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으니까요. 강풍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13일 이후 들어온 3천여 명이 대상자로 한국인과 중국인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우한 입국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하자 질병관리본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감시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조사 대상자는 지난 13일부터 27일 사이에 우한을 출발해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들로 한국인과 중국인 등 3천여 명입니다. 우한에서 한국으로 직접 들어온 사람은 물론 우한을 출발해 다른 곳을 경유해 입국한 사람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현재까지 출입국 기록 등으로 파악된 우한 공항에서의 입국자는 총 3,023명입니다. 지자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일괄 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먼저 전화를 통해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상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매일 정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능동 감시를 잠복 기간인 14일 동안 계속하게 됩니다. 모니터 도중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확인되는 경우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에 이송해 격리 검사를 하게 됩니다. 외국인은 출국 여부를 확인하고 국내 체류자의 경우 경찰청 등과 협조해 추적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우한을 다녀온 사람 가운데 콧물이나 미열 등
가벼운 증상이 있다고 신고한 사람 100여 명은 우선 검사 대상자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판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해 감염 여부를 가릴 예정입니다. 검사 결과는 곧 나올 예정인데 확진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국내 네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모두 17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어제 오후 브리핑에서 이 남성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밀접 접촉자는 95명으로 대부분 항공기 탑승자와 공항버스 탑승객, 의료기관에서 함께 진료를 받은 사람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보육기관이나 교육기관도 비상입니다. 네 번째 확진 환자가 나온 경기도 평택시에서는 모든 어린이집이 휴원을 결정했습니다. 외국인 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대학 어학당도 휴강하는 곳이 늘었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이들로 붐볐을 어린이집 놀이터가 텅 비었습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네 번째 확진 환자가 평택시 거주자로 확인되면서 관내 어린이집 400여 곳에 임시 휴원 조처가 내려진 겁니다. 유치원 100여 곳도 뒤따라 휴원을 결정했습니다. 언제까지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휴원을? 이번 주 금요일이요. 불가피한 경우는 다 등원했습니다. 굳게 잠긴 강의동 문 위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에게 우리말을 가르치는 대학교 한국어 학당이 휴강에 들어간 겁니다. 유학생 가운데 중국 출신이 많은 만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 조처입니다.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확히 우한 지역 방자가 얼마나 됐는지는 저희도 추산이 어렵고요. 강의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유학생들 걱정도 늘었습니다. We have not heard anything from the school or anything, so we don't know. We have a placement test here tomorrow, so they haven't said anything. 방학에 한국어 학당 휴교까지 겹쳐 캠퍼스는 대체로 한산합니다. 하지만 학생들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긴장감 높은 분위기를 드러냅니다. 방학에도 도서관 등 교내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한국인 대학생들도 덩달아 싱숭생숭해졌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관리를 잘해도 옆 사람이 만약에 이제 안 좋은 병에 걸리면은 이제 다 같이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어서 지금은 임시 조처에 그치지만 사태가 길어질 경우 추가적인 학사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번째 확진자가 나온 경기 평택에 있는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중국으로 가는 여객 운송이 잠정 중단됩니다. 평택시에 따르면 평택항에서 중국 룽청항으로 가는 여객선에 한국인 승객 없이 중국인 90명만 승선에 출항하는 것을 끝으로 중국행 4개 노선의 여객 운송이 다음 달 7일까지 잠정 중단됩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중국 우한시에 고립된 우리 국민 700여 명을 위해 전세기 넉 대를 급파합니다. 내일과 모레 투입이 유력하며 중국 정부와 최종 협의 중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중국 우한시가 봉쇄된 지 5일 만에 우리 정부가 현지 체류 국민 철수 계획을 내놨습니다. 오는 30일부터 이틀 동안 전세기 넉 대를 투입하기로 하고 중국 정부와 최종 협의 중입니다. 우한에 체류하시는 우리 국민들 중 귀국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1월 30일, 31일 양일간 전세기를 보내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귀국을 희망하는 우한 체류 국민은 700여 명으로 정부는 파악했습니다. 우한발 항공기와 기차 운행은 물론 도로까지 모두 통제되고 현지 의료기관도 포화 상태라 시간이 갈수록 귀국을 원하는 인원이 늘어났다는 설명입니다. 우리 국민의 가족이라도 중국 국적자거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탑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중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 방침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전세기에는 의료진과 검역관이 동행하고 탑승 직전 검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귀국 즉시 최소 14일 동안 정부가 마련한 임시 생활시설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내 감염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정부에서 마련할 임시생활시설에 머무시면서 보호를 받으시게 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당초 천안에 있는 공무원 교육시설 등 2곳을 임시보호시설로 검토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 때문인지 최종 발표에서는 이 내용을 뺐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우한에서 체류 중인 국민 가운데 확진자는 전세기에 탑승할 수 없고 현재 의심 증상자도 없다면서 어디로 결정되든 해당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받아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전세기로 중국 우한에서 국내로 송환되는 교민들은 정부가 2주 동안 임시생활시설에서 보호할 예정입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정부 시설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지역민들의 반발이 일어나면서 정부는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송환될 교민들의 격리 장소로 일부 언론이 거론한 곳은 충남 천안에 있는 정부시설 2곳입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교민들의 국내 송환 계획을 발표하면서 해당 시설이 어딘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시설을 아직 특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임시생활시설로는 관계부처 간 검토를 거쳐 공무원 교육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예정입니다. 이 같은 조치가 이루어진 건 정부 발표에 앞서 천안 지역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시작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오는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예비후보들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우한 교민의 천안 격리를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충청남도도 앞서 교민들이 머물 임시생활시설로 천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에 우려의 뜻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국가가 정하고 하는 것이라면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도와야 된다는 원칙은 맞되 우리 지역에 2곳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있는 것에 대한 지역의 우려와 염려는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정부는 발열과 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교민은 중국에서 전세기에 탑승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시생활시설에서 외부 접촉을 철저히 차단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전파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공항과의 이동거리와 수용 규모 등을 고려하면서 최대한 주민 생활 반경과 떨어진 국가 운영시설을 낙점해 최종적으로 확정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영화관과 공연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극장 등에선 손소독제와 체온계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시내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 티켓을 구매하는 관객들이 하나같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평소 그냥 지나치던 손소독제도 꼼꼼히 발라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 위험하다고는 하는데 마스크나 예방수칙 같은 손 잘 씻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판매원들도 마스크를 쓰고 관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손소독제 비치하는 곳을 늘리고 감염 예방 안내판도 새롭게 설치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대형 영화관들이 일제히 감염 예방 조치에 나섰습니다. 손 씻기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되어 있기 때문에 손 세정제 비치 및 그리고 응대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그 교차 감염을 좀 더 중점을 두고 예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종문화회관과 LG아트센터 등 대형 공연장도 열 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 만들었던 매뉴얼을 참고해 다른 공연장과도 공조할 계획입니다. 아이돌 그룹의 행사도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팬들 400여 명이 참여하는 슈퍼주니어 컴백쇼를 녹화할 예정이었지만 방청객 없이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전시업체들도 대형 행사장의 경우 출입문을 일부 폐쇄하고 열화상 감지 카메라를 입구에 설치하는 등 감염 예방에 나섰습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공포가 극심했던 6월과 7월 2달간 연극과 뮤지컬 등은 티켓 판매액이 27%가량 감소한 바 있습니다. 공연계와 극장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메르스 사태와 비슷한 타격을 받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지난주 중국과 홍콩 연구진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들을 분석한 논문 2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초라고 할 수 있는 이 논문들을 바탕으로 바이러스 발생과 감염 경로 등에 대한 다양한 추측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논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팩트아이에서 따져봤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의학학술지 랜싯. 지난 2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세계 최초의 논문 2편이 동시에 실렸습니다. 바이러스의 진원지로 꼽히는 곳은 박쥐와 뱀 등의 야생동물까지 파는 우한의 수산시장. 그런데 중국 연구진이 우한에서 초기 발병자 41명을 조사해 랜싯에 발표한 논문에는 다소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조사 대상자 66%는 수산시장에 비교적 자주 드나들었지만 34%인 14명은 간 적이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 증상이 나타난 최초 발병자도 수산시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최초 진원지를 잘못 선택했거나 또는 이 환자들의 발생 시점이 중국 당국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전부터이거나 랜싯에 실린 또 하나의 논문.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우한으로 여행 갔다가 병에 걸린 일가족을 홍콩 연구진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가족 7명 중 6명이 감염됐는데 감염자 중 10살 아이는 발열,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잠복기 14일이 지난 뒤에도 그대로여서 무증상 감염자로 규정됐습니다. 무증상 상태에서 바이러스를 퍼뜨렸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논문에 없습니다.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근거들이 좀 공개가 돼야 전 세계가 같이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연구진 논문에 나온 초기 발병자 41명 중 지난 22일 기준 사망자는 6명으로 치사율 15%입니다. 중국 보건당국이 발표한 공식 치사율보다 5배 정도 높습니다. 그러나 논문을 작성한 연구진은 사태 초기에 증상이 심각한 아주 적은 표본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더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역학조사할 때 나중에 가서 그 부분들은 아마 정리하게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치사율을 논하는 건 아직은 좀 이르다고 봅니다. 갈수록 불안감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일가족 감염 사례를 연구한 홍콩 연구진 논문 중에는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우한 여행 내내 마스크를 썼던 7살 아이는 가족 중 유일하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Three, two, one. It has not yet become a global health emergency.
자메이카와 쿠바 사이 해상에서 현지 시각 28일 오후 2시 10분 규모 7.7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미국 지질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지진 피해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진앙 인근 자메이카와 쿠바 케이맨 제도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국제 쓰나미 정보센터는 자메이카 해안의 진원에서 반경 300km 지역에 위험한 쓰나미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파악하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한 달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104.2로 전달보다 3.7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6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주택가격 전망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의 영향으로 9포인트 하락한 116을 기록했습니다. 원종건 씨의 미투 논란이 불거지면서 그동안 속도를 내온 민주당의 인재 영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적인 영역까지 검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하지만 화제성을 쫓는 인재 영입에 예고된 부작용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종건 씨가 불출마를 선언한 날 민주당은 14번째 총선 인재를 영입했습니다. 30대 창업 전문가 영입인데 이번에도 역시 이른바 이 남자에 가깝습니다. 저에게 실패는 자산입니다. 정말 많이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매번 다시 일어섰습니다. 원종건 씨가 미투 논란으로 물러나긴 했지만 한 달째 이어진 인재 영입은 주저없이 계속된다는 민주당의 의지를 보인 겁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인재 영입 가도에 큰 상처가 난 건 분명해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인재 영입의 방향을 장차관이나 법조인, 경제인 등 과거와 같은 기득권이 아닌 숨어있는 인재 모시기에 맞춰왔습니다. 한때 방송을 타면서 감동을 주거나 인터넷상에서 유명세를 떨친 인재들입니다. 결국 쉽게 주목시킬 수 있는 화제성을 중시한 건데 이러다 보니 아무리 개인 영역이더라도 검증이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당이 인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무책임하게 모셔오기에 급급했던 것은 아닌지 되물어야 할 때입니다. 중앙당 차원에서 이른바 반짝 스타를 직접 영입하는 것보단 지역에서 기본적인 정치 훈련을 받아온 인재 영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당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청년 인재를 발굴하고 구의원과 시의원 등을 통해 정치 훈련을 거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와 인재 검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만한 정치 토양이 부족합니다. 그나마 지난 지방선거에서 청년 인재들이 대거 당선된 만큼 이번이 아닌 22대 총선에서 이들이 중앙정치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대한신당 최경환 대표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을 향해 중도 개혁 세력 통합을 위한 3당 협의체를 구성해 이번 주 안에 가동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최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각 당에서 추천 지정하는 한 사람씩 3인으로 구성된 3당 협의체를 구성하고 무소속 인사와 외부 인사도 참여했으면 좋겠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위원장을 맡겨달라는 안철수 전 의원의 제안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손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세대 교체를 위해 미래 세대에게 당을 맡기자며 안 전 의원과 함께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은 손학규 대표가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것에 대해 위기 상황에서 초심으로 돌아가 당원들의 의견을 묻자고 한 것을 왜 회피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안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비상대책위원회 제안은 손 대표가 공언했던 내용이며 전당원 투표하자는 것은 자신의 제안이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주요 피해자들을 이번 주에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또 한 번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중간 간부 인사 이동을 앞두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다음 주 인사발령 전에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장, 부장검사를 포함한 핵심 수사 라인이 교체되는 만큼 이후 정상적인 수사 진행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팀은 이미 소환 조사가 이뤄진 핵심 피의자 기소 여부를 검토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소 대상으로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검토 의견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이번에도 일부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미비 등을 이유로 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럴 경우 윤 총장이 직접 차장검사 전결로 기소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기소에 이어 또 한 번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이 지검장 승인 없는 기소를 날치기라며 감찰 필요성을 언급했고 검찰은 총장 지시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다며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이란 민감한 사건인 만큼 법무부는 감찰을 넘어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저지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법무부가 수사팀 감찰에 나선다면 검찰은 총장 지시를 따르지 않은 이 지검장에 대한 감찰로 맞대응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법무부가 실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에 나설 경우 수사 외압 논란까지 번질 수 있어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밤사이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배 화물차가 불길에 휩싸여서 8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갓길에 세워진 화물차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연기가 치솟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화물차는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충북 보은군 당진 영덕 고속도로 상주 방향 28km 지점을 달리던 25톤 택배 화물차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1시 40분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물차와 택배 물품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8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터널 앞에서 차들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서행합니다. 바로 옆 차선에서는 사고 처리가 진행됩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경부고속도로 경주터널 입구에서 유리를 실은 25톤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깨진 유리가 쏟아지면서 인근을 지나는 운전자들이 1시간 넘게 불편을 겪었습니다. 사다리에 오른 소방대원들이 지붕 사이로 물을 연신 뿌립니다. 전북 부안에 있는 농자재 창고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6시 57분쯤입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 일부와 농자재 등이 타면서 24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쯤에는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연기를 들이마신 50대 남성과 90대 여성이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무려 1,700억 원에 달하는 외화를 빼돌린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여기에는 공항 면세점 직원과 은행 직원까지 가담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검찰에 압수된 복대입니다. 허리 환자나 찰법한 이 평범한 복대는 신고하지 않은 외화를 넣고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 데 이용됐습니다. 복대를 찰 사람으로는 공항 내 이동이 자유로운 면세점 직원이 동원됐습니다. 면세점 직원들은 이렇게 돈주머니가 달렸거나 실리콘이 붙은 복대를 하고 상주 직원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손을 대거나 금속 탐지기를 쓰고도 적발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인천지검은 이 같은 방법으로 외화를 해외로 빼돌린 조직 10여 개를 적발했습니다. 복대를 찬 면세점 직원은 물론 관광객으로 둔갑한 운반책들이 직접 들고 나른 돈이 모두 합쳐 1,700억 원에 달합니다. 신고만 하면 한도가 없는 여행 경비의 맹점을 이용해 당당하게 한 번에 수억 원씩 돈을 빼돌렸습니다.
이들이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이렇게 빼돌린 돈은 일본과 홍콩을 비롯해 필리핀 등 6개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반출한 자금은 속칭 환치기 자금, 밀수입 구입 자금 등의 불법 자금과 해외 가상화폐 구입 자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일당에는 돈을 받고 200억 원어치의 돈을 환전해준 시중은행 부지점장도 끼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일당 50여 명 가운데 10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을 쫓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일본과 독일에서 중국 우한에 다녀온 적이 없는데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처음 확인됐습니다. 진원지인 우한에서 온 여행객들과 상하이에서 온 중국 여성에게서 각각 감염됐습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하면서 사망자가 106명으로 늘고 확진 환자는 4,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정부는 해외 단체 관광 금지에 이어 개별 관광 자제를 권고했는데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이 큰 고비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홍콩 행정부가 중국 본토 관광객 방문을 금지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중국 본토를 오가는 열차 운행을 중단하고 항공기 운항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70년 가까이 별로 바뀌지 않은 검역법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격 자체를 아예 바꾸는 검역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여당은 다음 달 임시국회를 열어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일본과 독일에서 지역사회 감염에 따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중국 우한 체류 경험이 없는 내국인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남 기자입니다. 중국 우한시에 다녀온 적이 없는 일본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어제 나라현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의 바이러스 감염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에서 확인된 감염자 가운데 우한 방문 이력이 없는 첫 환자이자 첫 일본인입니다. 이 남성은 버스 운전기사로 우한에서 온 여행객들을 태우고 도쿄와 오사카를 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도통신은 이번 사례가 일본 내에서 사람 간 전염으로 감염된 첫 사례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내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모두 7명이며 이 가운데 6명은 우한 거주 또는 우한 방문 경험이 있는 외국인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에서도 우한 방문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처음 확인됐습니다. 독일 당국은 33살 독일인 남성이 감염자로 확인돼 구속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 확진자는 지난 19일 중국 상하이에서 온 중국인 여성 동료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Die Chinesin stammt nicht aus Wuhan, sondern kommt aus Shanghai, hatte aber einige Tage vorher Besuch von ihren Eltern, die aus der Region Wuhan stammen. 이처럼 중국 이외 지역으로는 처음으로 일본과 독일에서 잇따라 사람 간의 전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외교부는 우한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 700여 명을 전 세계 4편으로 철수시킬 계획입니다. 우한 주재 총영사관은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서 오는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서 2편씩 전세기 4편을 파견하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아직 중국 정부와 협의가 끝나지 않아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귀국 즉시 국가 지정시설에서 최소 14일 동안 격리돼서 임시 생활을 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도 중국 우한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귀국시키기 위해서 전세기를 현지에 보냈습니다. 이 전세기에는 중국을 지원하기 위한 마스크와 방호복 등 구호물자가 실렸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진원지인 중국 우한에 일본 정부가 민간 전세기 한 대를 파견했습니다. 현지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귀국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사전에 파악한 귀국 희망자는 650명 정도지만 우선 약 200명만 이 전세기에 태워 일본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후 추가로 전세기를 보내 모두 이송할 계획입니다. 政府としてはあらゆる手段を追求する希望者全員の帰国に向けて今準備を整えている。 일본 정부는 현지에 파견하는 전세기에 중국에 지원하기 위한 마스크와 방호복 등을 실어 보내기로 했습니다. 현지 구호는 물론 자국민 귀국을 위한 중국과의 협조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일본 국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본격 착수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을 법정 감염증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에 나선 겁니다. 感染症法上の指定感染症等に指定する政令を閣議決定をいたしました。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 감염 환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강제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환자에게 의료기관 입원을 권고하고 따르지 않으면 강제 입원시킬 수 있고 일정 기간 취업 제한도 가능해졌습니다. 또 의사는 감염 환자가 발생할 경우 정부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했고 일본 입국 때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에겐 검사가 의무화됐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은 항공편 이용객의 급감에 따라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등으로의 운항을 다음 달 초 일시 중단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상당한 수준의 이용객 감축이 있었다면서 다음 달 1일부터 8일까지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홍콩으로의 항공편 운항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으로 중국 여행 제한을 검토 중이라고 미 경제 매체의 CNBC 방송이 현지 시각 28일 보도했습니다. CNBC는 다만 중국 여행 제한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가 잠복기에도 감염력이 있느냐는 겁니다. 중국 당국은 감염력이 있다는 쪽인데요. 의견이 다른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신주원 기자입니다. 중국 위생건강위원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를 짧게는 1일, 최대 14일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잠복기에도 전염성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潜伏期大约在10天左右，最短的潜伏期有1天发病，最长的潜伏期是14天。潜伏期具有传染性，这同SARS 有很大的不同。 WHO는 곧바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감염력을 나타내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잠복기에 전파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더 많은 감염자로부터 자세한 역학 정보가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보건당국과 국내 전문가들도 같은 입장입니다. 대개 바이러스는 체내에서 수를 늘리는 증식 과정과 잠복기를 거치고 이후 면역 반응으로 염증 물질이 나와 고열과 기침이 생깁니다. 이때 침방울 속 바이러스가 튀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일으키는데 증상이 없다면 튀어나갈 바이러스도 적다는 의미가 됩니다. 중국의 발표가 맞는다면 우리의 현재 방역 시스템은 헛수고가 됩니다. 검역 과정에서 발열 증상자를 찾아 격리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중국발 확진 환자가 점점 늘고 있는 우리에게 잠복기 감염력 여부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당국에 판단 근거 자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YTN 신재원입니다.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회복 기미를 보이던 우리 경제에 돌출 악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출과 관광, 소비 등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정부는 200억 원이 넘는 방역 예산 투입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계 경제에서 비중이 큰 중국에서 발병한 데다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하면서 글로벌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수출과 관광, 소비 등 실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실제로 지난 2003년 중국에서 발생했던 사스의 여파로 같은 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0.25%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고 당시 5월 수출은 연간 교역량을 크게 밑돌기까지 했습니다. 또 양국을 방문한 관광객도 감소해
한국인 관광객은 18만 명, 중국인 관광객은 2만 6천 명이 줄었습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발병 때는 국내 소비가 직격탄을 맞으며 6월 소매 판매액이 전월 대비 3.2%나 급감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급속도로 확산이 된다면 중국 경제는 단기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서 한중 간의 무역과 관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 반등을 기대했던 정부는 잇따라 긴급 대책 회의를 여는 등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 안전을 위한 방역 예산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208억 원의 방역 대응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목적 예비비 2조 원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신종 바이러스 사태가 자칫 장기화할 경우 수출과 내수 등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파급 최소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2003년도의 사스 사태, 2015년도의 메르스 사태 등 과거 사례들을 참고하여 관광, 서비스업 등 내수 경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나리오별로 철저히 점검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준비, 시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관광 분야를 제외하면 특이한 동향이 없다며 국민들도 과도한 불안감 없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공포가 커지면서 수십 년째 큰 틀을 유지해온 검역법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격 자체를 아예 바꾸는 검역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검역법은 지난 1954년 제정됐습니다. 70년 가까운 긴 세월이 지나는 동안 부분적인 개정만 있었을 뿐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그 사이 운송수단이 빠르게 발달하고 그만큼 유동인구도 눈에 띄게 늘었는데도 검역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검역법 개정안은 큰 골격을 아예 바꾸자는 겁니다. 기존 검역법은 과거 선박과 화물 중심으로 수송기간이 길어 통상 잠복기 이후 검역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항공기와 입국객 중심에 맞춰져 있습니다. 잠복기 안에도 공항 입국이 많아진 현실을 고려한 겁니다. 검역 환경이 정말 많이 변했거든요. 예전에는 선박 물류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항공기, 사람 중심인 거잖아요. 잠복기가 길어 증상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일회성 입국장 검역 방식에서 벗어나 입국 이후로도 검역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중국 우한과 같은 감염병 유행 지역 분류 방법도 달라집니다. 현재는 병이 유행하는 오염 지역과 그 인근 지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까지 포함한 검역 관리 지역과 전염 우려가 심각한 곳은 중점 검역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점 검역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에 체류하는 입국자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합니다. 항공기와 선박의 위생 상태도 기존 서면 조사 방식에서 직원이 직접 검역하는 방식으로 한층 강화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역전문위원회에서 검역관리 지역을 지정하고 검역소 간 유기적 감염병 관리를 위한 권역별 거점 검역소 설치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검역체계의 틀 자체를 바꾸는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열어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지난 2003년 사스에서부터 2015년 메르스, 최근 신종 코로나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원래 감기와 같은 가벼운 증상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이렇게 인류를 위협하는 바이러스가 됐을까요?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두 7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알려졌지만 세계 바이러스가 큰 문제가 됐습니다. 먼저 2003년 발생해 전 세계적으로 770여 명의 사망자를 낸 사스 바이러스, 2015년 한국에서만 30여 명의 사망자를 낸 메르스 바이러스, 그리고 최근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이 DNA를 게놈으로 가진 것과 달리 RNA를 게놈으로 가졌습니다. RNA는 분자 구조적으로 DNA보다 불안정해 유전자 변이가 더 잘 일어납니다. 즉, 원래는 감기와 같은 가벼운 증상만 일으키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전자 변이를 거쳐 더 독한 바이러스로 진화한 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 바이러스와 유전적으로 70% 이상,
메르스 바이러스와 50% 정도 일치합니다. DNA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교정기작이 있는 반면에 RNA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교정기작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정기작이 없어가지고 잘못 끼어들어간 애들이 계속 그 상태로 갖게 되고 새로운 신종이나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하는 그런 기작을 갖게 되죠. 유전자 변이가 잘 일어난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들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개발도 어렵습니다. 치료제를 개발해도 곧 바이러스가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 치료제를 무력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제약사들이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도 전염병을 키우는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 오늘도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은 흐린 하늘에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3.3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9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편 동해안과 남부지방에는 비와 눈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남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이 영향으로 충청 이남에 빗방울 정도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남부지방은 오늘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오겠고요.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모레까지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특히 이미 많은 눈이 내린 강원 산간은 최고 10cm의 눈이 더 예상되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는 깨끗하겠고요. 제주와 전남 해안은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오릅니다. 서울 9도, 안동 9도, 대구와 포항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존 루드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북한이 경제적 고립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선의의 협상에 관여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루드 차관은 현지 시각 28일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전략은 다면적이고 미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이후 유럽연합 본부와 독일을 방문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한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도훈 본부장은 오늘과 내일 이틀 일정으로 벨기에 브뤼셀의 EU 본부를 방문해 새로 취임한 EU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영입 2호인 원종건 씨가 데이트 폭력 의혹 등으로 인재 자격을 반납하면서 민주당도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4월 총선에서 2030 유권자들의 겨냥에 영입한 인사였지만 되려 역풍을 맞게 된 건데요. 차정윤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민주당은 미투 폭로로 몇 차례 타격을 받았죠. 368 세대 핵심이자 여권의 유력한 대권 후보였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비서 성폭행 논란에 휩싸이면서 도지사 자리를 내려놨는데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고 대법원도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들도 미투 오명을 쓴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2018년 노래방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자 의원직 사퇴를 발표했다가 2달여 만에 철회한 바 있습니다. 또 정봉주 전 의원도 2018년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도중에 과거 대학생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정 전 의원은 피해 여성을 만난 적도 없다고 정면 반박했지만 성추행 장소로 지목된 호텔의 신용카드 결제 기록 등이 공개되면서 결국 서울시장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A씨를 만난 사실도 성추행한 사실도 없고 그 전후에도 A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원종건 씨가 여론이 잠잠해지면 다시 복귀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기도 합니다. 미투 의혹에 휘말렸다가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정봉주 전 의원과 민병두 의원도 올해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데요. 인재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드러난 민주당이 대응책에도 판박이 모습을 보인다면 인재 한 명의 낙마에 그치는 게 아니라 더 큰 후폭풍을 맞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에서 생활 밀착형 공약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민주당이 오늘 제3호 공약을 발표합니다. 이번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확대 대책입니다. 아파트값 고공행진 속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의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18번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과정에서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당정회의를 통해 대책 마련을 주도해왔습니다. 앞으로 내놓을 추가 대책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인하하는 기조에 근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정책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은 바로 청년과 신혼부부들입니다. 서울 민심을 청취한 민주당이 내놓을 3호 공약은 이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만을 위한 전용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는 겁니다. 오늘 29일에는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 가운데 하나인 주거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정책과 생활 공약을 중심으로 당당하고 유연하게 총선에 임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용주택을 짓겠다는 구상은 현실적으로 서울 지역에 집중될 예정입니다. 특히 역세권 등 젊은 세대들의 접근이 쉬운 지역이 많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 상승에 상대적 박탈감이 큰 취약계층의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민주당은 전국 무료 와이파이 확대를 제1호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집권 여당의 1호 공약으로서는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당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2호 공약으로 우량 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생활 밀착형 공약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치열한 민생 정책 한판 승부를 제안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확대가 3호 공약이긴 하지만 이전 공약보다 더욱 생활 밀착형인 점을 고려하면 당 일각에서는 사실상 1호 공약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오래 구속돼 있다며 이는 국민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보수 유튜브 채널인 신의 한수에 출연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처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이 정권이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안철수 전 의원의 퇴진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안 전 의원의 독자적인 신당 창당이 유력해진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또다시 내홍에 휩싸였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비상대책위 구성과 새 지도부 선출, 재신임 투표 가운데 하나를 고르라는 안철수 전 의원의 요구에 손학규 대표는 거절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 전 의원이 오너가 CEO에게 해고를 통보하듯 자신에게 퇴진을 요구했다고 불쾌감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손 대표는 대신 미래 세대에게 모든 걸 맡기고 함께 든든한 버팀목이 되자면서 동반 2선 퇴진을 제안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동반 퇴진을 만약에 다시 역제한다면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뭐 그때 가서 봐야 될 일입니다. 저는 이 당의 당원이고 당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안 전 의원은 자신의 제안을 일거에 내친 손학규 대표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다만 바로 독자적인 신당 창당에 나설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당이 위기 상황이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당원들의 뜻을 묻자고 한 제안에 대해서 왜 당대표께서 계속 회피를 하시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당내에선 또 한 번의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을 함께 만들었던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안 전 의원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런 뜻을 전달했습니다. 제2의 유승민 당이 만들어지는 결과는 안 좋을 것 같다. 극단의 상황으로 가는 그 결과는 막아야 되겠다 해서 공감을 했고요. 안 전 의원은 소속 의원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손 대표가 옥새를 내놓지 않겠다고 공언한 이상 안 전 의원의 신당 창당은 시간 문제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대부분 비례대표인 안철수계 의원들의 합류가 불가능한 점, 그리고 조직과 지역 기반 다지기에 부족한 시간은 걸림돌입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당권파 의원들이 직접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고 최입의 정책위 의장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등 내분이 재발하면서
바른미래당과 안철수 전 의원 모두 갈 길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 현대 미술 작가들과 진행하는 전시 프로젝트가 서울에서도 열렸습니다. 세계적 스타로 성장하는 데 자양분이 된 방탄소년단의 철학이 예술 작품을 통해 또 다른 언어로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곱 명의 실루엣이 만들어내는 격렬한 몸짓. 몸짓은 점차 추상적인 형상으로 또 다른 차원을 향해 나아갑니다. 방탄소년단의 춤과 공연을 모티브로 만든 미디어 설치 작품입니다.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작가가 외국의 팬들을 만나 이른바 BTS 현상을 탐구했습니다. BTS가 일으키고 있는 어떤 그 문화 지각 변동의 현상에 가장 큰 영감을 받았거든요. 무용수들의 몸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 BTS가 정말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그 현상과 닮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7개의 붉은 별 앞에 안개, 빛과 색채, 안개가 어우러진 공간에서 오롯이 자신의 인식에만 집중하는 설치 작품들입니다. 방탄소년단과 직접 관련은 없어 보이지만 이 그룹을 중심으로 3개의 작가들이 뭉친 커넥트 BTS 전시회입니다. 영국과 독일, 미국 등 5개 나라에서 22명의 작가가 참여했습니다. 단순히 방탄소년단을 소재로 삼는 게 아니라 음악과 미술, 예술의 만남에 중점을 둔 프로젝트입니다. 독일과 영국을 대표하는 그런 미술관들이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기관들이 아니거든요. 새로운 그런 롤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악 쪽이 아니고 문화사 쪽으로도 새로운 롤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양한 언어, 문화, 경험들이 서로 연결되어 함께 긍정의 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탄소년단이 아니었다면 모이지 않았을 현대미술 작가들. 언어와 국적을 초월한 BTS 현상이 예술계로도 퍼지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영국 정부가 5G 5세대 이동통신망 구축 사업에 중국 화웨이의 장비를 일부 허용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민감한 네트워크 핵심 부문에서는 배제하고 비핵심 파트에서도 화웨이의 점유율이 35%가 넘지 않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각 28일 BBC 방송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국가안보회의를 개최해 5G 통신 네트워크 공급망에 관한 검토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현지 시각 28일 논평을 통해 미국은 영국의 결정에 실망했다면서 신뢰할 수 없는 업체들이 5G 네트워크의 어떤 부분을 통제하는 데 있어 안전한 선택지는 없다고 비판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2개 대회 연속으로 전 종목 석권을 노리는 양궁 대표팀이 변수로 떠오른 무더위를 극복하기 위해 전지훈련을 펼치고 있습니다. 양궁 대표 16명은 지난 17일부터 7월에 일본 도쿄 날씨와 비슷한 미얀마 양곤에서 강도 높은 전지훈련에 돌입했습니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사상 첫 전 종목 석권이라는 위협을 달성한 한국 양궁은 혼성이 추가돼 금메달이 5개로 늘어난 도쿄올림픽에서도 금메달 싹쓸이에 도전합니다. 헬기 추락 사고로 세상을 떠난 전설의 NBA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에 대한 추모 열기가 번지고 있습니다. 코비가 뛰었던 LA 레이커스는 예정된 경기를 연기했고 뉴욕 타임스퀘어에는 코비의 사진이 거리를 뒤덮었습니다. 허재영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 맨하탄의 심장부 타임스퀘어가 코비 브라이언트의 사진으로 뒤덮였습니다. 불의의 헬기 사고로 세상을 떠난 코비를 추모하는 분위기가 미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 코비가 20년을 뛴 LA 레이커스는 다음 경기를 연기했습니다.
NBA 사무국은 발표문을 통해 LA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던 레이커스와 클리퍼스의 경기를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팀의 상징과도 같았던 코비와 그의 딸 지아나를 잃고 침통함에 빠진 레이커스를 배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LA 레이커스에서 뛰는 현역 최고 선수 르브론 제임스는 자신의 SNS에 코비를 추모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선수 생활 내내 코비와 라이벌 관계를 이뤘던 제임스는 계속 눈물만 흐른다며 침통한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제임스는 헬기 사고가 벌어진 전날 코비를 제치고 통산 득점 부문 3위로 올라섰고 코비에게 축하 전화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모 열기는 미국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토마스 바우 위원장은 코비 브라이언트는 진정한 올림픽 챔피언이었다며 추모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IOC는 2008년 베이징과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코비 브라이언트의 특별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리며 올림피언 코비의 생애를 조명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네, 오늘도 서울 등 중서부지방은 흐린 하늘에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3.3도로 포근한데요. 한낮 기온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동해안과 남부지방에는 비와 눈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은 충청 이남지방에 산발적으로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남부지방에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오겠고요.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모레까지 비와 눈이 오겠습니다. 특히 이미 많은 눈이 내린 강원 산간은 3에서 10cm의 눈이 더 예상되니까요. 빙판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 깨끗하겠고요. 제주와 전남 해안은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3.3도, 대구 4.2도, 울산 5.8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9도, 대구와 포항 10도, 부산 11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는 뚜렷한 눈비 소식이 없겠고요. 점차 기온이 내려가면서 다음 주 후반에는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